911, what'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My son and his wife and their 2 children haven't responded to anything this morning. They're not responding to calls, or they're not responding to people pounding on their door. There's no trucks coming out of their driveway. Are they out of town? I haven't had anything from them saying that they would be out of town, and I was worried that maybe gas has been left on or something like that. All right, I have them notified. Okay. You're welcome. Bye-bye. 월요일 아침 6시 30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데비는 어린이집 앞을 서성이며 수잔이 오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수잔은 늘 같은 시각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맡겨야 수잔이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을 텐데 그녀와 그녀의 남편 역시 전화도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잔은 늘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고 늦을 경우 전화로 도착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0시가 넘어가자 데비는 수잔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남편 조시 회사로 전화를 걸었지만 직원은 그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데비는 차를 몰고 수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데비는 지난주에 수잔이 집에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가스 중독으로 쓰러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잔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집 앞에 쌓인 눈에는 발자국조차 없었습니다. 데비는 남편 조시의 여동생인 제니퍼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데비는 제니퍼에게 수잔과 조시가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했고 제니퍼는 놀라 어머니를 모시고 오빠 집인 조시의 집 앞으로 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창문으로 집안을 살펴보며 집 주변을 돌아봤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해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어떤 가스 냄새도 없었고 또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차고에 가족들의 차가 없어 계획에 없었던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돌아봤지만 부서진 문이나 창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잔의 가방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가방 안에는 지갑과 집 열쇠가 있었습니다. 지갑 안을 보자 신분증과 무슨 열쇠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열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가족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상부에 올렸고 웨스트밸리 수사팀이 투입됐습니다. 수사팀장 앨리스 맥스가 집에 도착해 다시 한번 천천히 집안을 돌아보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안 거실에 선풍기 2대가 계속 돌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소파와 카페트를 보자 누군가 깨끗하게 닦아내고 선풍기로 말리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소파는 총 3개가 있었는데 한 소파만 물청소를 했다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수잔과 조시는 몰몬 교인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어 부부의 교회 지인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잔의 절친인 킬시는 얼마 전 조시가 회사 퀴즈 게임에서 이겨 카메라를 상품으로 받았는데 그 카메라로 아이들 사진을 계속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킬시는 주말에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어디론가 가족이 나갔다가 눈에 미끄러져 조난을 당한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수사팀은 수잔의 크라이슬러 미니밴을 찾으라는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킬시에 따르면 수잔은 4자매 중에 셋째로 금방 사람들과 친해지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19살 때 몰몬 싱글 라잇에서 24살의 조시 파웰을 만나 결혼해 4살, 2살 아들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조시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 그는 아버지 손에서 3명의 형제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2명의 형제가 더 생겼는데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001년 수잔과 조씨는 오레곤에서 결혼하고 조씨 아버지 집에서 2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수잔은 친정이 가까우면서 몰몬교회 성지인 유타주 웨스트밸리 시리에 작은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수잔은 증권 중개인으로 조씨는 IT 서비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 밤 갑자기 집 앞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수잔의 차였습니다. 집 안에 있던 경찰은 차를 보자 집 앞으로 나가 모두가 안전한지 확인했는데 차 안에는 조씨와 두 아들은 있었지만 28살의 수잔 파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무슨 일로 연락이 안 된 것인지 수잔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씨는 전날 밤 겨울 캠핑을 떠나자고 했지만 수잔은 회사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했고 자신이 아이들만 데리고 캠핑을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묻자 충전 케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차량 안에 충전 케이블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씨는 수잔이 집에 없냐고 되물었고 경찰은 수잔의 실종 소식을 전하며 그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잔의 친구들은 아는 사람에게 모두 전화해 수잔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잔의 절친 킬씨는 친구 조나바에게 전화해 수잔의 행방을 묻자 조나바는 어제 교회를 마치고 수잔 집에 놀러가 밤늦게까지 놀다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수잔과 수다를 떨다가 조씨가 팬케이크를 구워 가족 모두와 함께 먹고 저녁 9시쯤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조나바는 어제 아무 일도 없었고 가족은 화목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온 조씨에게 수사관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Do you know where Susan's at? No, When's the last time you seen her? probably about midnight of last night. Where at? At home, What time did you go to bed? I don't know, 12:30 maybe. What'd you guys talk about? Taking the boys to do s'mores. And then you say she went to bed? Yeah, And then what did you do after that? just loaded up the car and loaded up the boys and drove off. Do you think she's in danger right now? Do you think she's hurt? I don't think she would miss work. Okay. When she leaves, she goes places, but she doesn't miss work. 수잔이 회사를 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조씨는 그녀가 회사에 빠질 리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은 왜 일요일 밤에 전화도 안 터지는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는지 다음날 회사 출근을 해야 되는 건 생각을 안 했는지 물었습니다. 조씨는 토요일인 줄 알았다고 답했지만 낮에 교회를 다녀왔고 교회 친구인 조나바가 밤늦게까지 놀다 갔는데 토요일이라고 착각했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미니밴을 살펴보자 캠핑에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있어 그의 진술과 어느 정도 맞긴 맞았습니다. 수잔의 첫째 아들 찰리는 4살이었지만 말을 꽤나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여성 수사관이 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Who were you camping with? My dad and my mom and my little brother. Dad, your mom, and your brother? Yeah. 찰리는 엄마와 같이 갔다고 진술했고 여 수사관은 즉시 상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Okay, so Charlie, when you guys came home from camping, who came home with you? My dad And and my mom stayed. your mom stayed there? So your mom stayed at the park. Where did she stay at the park? My mom stayed where a prison are. Where what are? Where a crystals are. Your mom stayed where the crystals are? Yeah.
Okay. 경찰은 찰리가 엄마와 함께 캠핑을 갔고 엄마는 그곳에 남기로 했다는 진술을 조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시는 아이들은 가끔 거짓말을 한다며 같이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조시를 잡아둘 방법이 없어 그를 풀어줬습니다. 조시를 신문하는 동안 경찰은 집 수색 영장을 받아냈고 바로 집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 거실로 가는 복도 쪽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됐고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압수했습니다. 조시의 컴퓨터 분석에 들어갔지만 그는 굉장히 강력한 비밀번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도무지 풀 수가 없었습니다. 조시의 진술을 바탕으로 웨스트밸리 경찰은 그들이 방문했다는 솔트레이크 남쪽 144km에 위치한 심슨 스프링 캠프장을 방문해 수잔이 있는지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눈이 쌓여 있었지만 발자국은 전혀 없었고 역시나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잔을 마지막으로 본 조시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가 뭔지 알 수 없어 수사에 진척이 없자 조시는 이삿짐을 싸서 아버지가 계신 워싱턴주로 몰래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경찰은 미 전국에 수잔의 실종 소식을 전했고 수잔의 아버지는 수잔을 찾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실종됐는데 집을 팔고 다른 주로 이사간 조시를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가 조시 뒤를 계속 따라다니자 압박감에 못 이긴 그는 미디어와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usan was very emotionally abused as a child. Her mother has she has a very angry personality. Her father is very manipulative. 조시는 갑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를 했고 그녀가 부모님을 피해 사라진 듯한 말을 했습니다. 조시와 그의 아버지는 함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잔 실종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올려놨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잔 실종 당시 같은 지역에서 스티븐 코셜이라는 남자가 실종됐는데 조시는 이 두 사건을 엮어 이 둘이 눈이 맞아 브라질로 도망간 것 같다는 내용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수잔과 스티븐은 어떠한 연결고리도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잔의 가족은 기자회견을 갖고 조시를 적극적으로 조사해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수잔의 부모님과 지인들에 따르면 수잔이 아기를 가졌을 때 조시는 기뻐하지 않았고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잔은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듯 했다고 합니다. 교회 지인에 따르면 어느 날 수잔이 전화해서 빵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시가 10,000원을 주면서 이번 주는 이 10,000원으로 장을 봐 저녁을 차리라고 했는데 벌써 돈이 떨어져 아이들이 배고파한다는 전화였습니다. 수잔과 아이들은 돈이 모자라 힘들어할 때 조시는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나 전자제품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잔의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이 미디어를 통해 미 전국에 기사화되면서 조시는 압박감을 느낀 듯했습니다. 조시는 수잔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서류를 접수했고 이 서류는 통과됐습니다. 수잔의 아버지와 경찰은 조시를 자극하기 위해 조시의 집 바로 앞 도로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헝크 앤 웨이브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수잔을 찾고 싶다는 편말을 들고 지나가는 차량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인데 이에 호응하는 주민들은 크락션을 울리면서 지지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이 모임이 있다는 걸 은근히 미디어에 흘렸고
카메라를 맨 여러 방송국에서 나와 생방송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시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수잔의 부모님이 조시 가까이에 나타났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수잔 부모님이 받은 명령은 같은 상점 안에 들어가거나 말을 걸면 안 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조시가 아이들과 함께 나타나 수잔 아버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자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며 당장 자신의 동네에서 나가달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시가 떠나자 조시의 아버지는 카메라에 대고 수잔의 부모님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수잔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기에 다른 남자와 도망가고 싶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수색 영장을 받아 조시의 집을 수색하며 일기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시의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집안에서 조시 아버지가 쓴 노트가 발견됐는데 수잔을 사랑한다는 내용과 그녀를 생각하며 밤에 수많은 자기 위로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을 수색하자 수잔의 템폰과 속옷이 발견됐으며 그녀를 향한 노래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게다가 수잔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수백 장이나 발견됐습니다. 수잔의 친구는 어느 날 수잔이 유타로 이사 오게 된 이유가 시아버지 때문인데 그가 자꾸 만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막대기 같은 것이 문 밑으로 쓱 들어와 보니 카메라였고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시의 아버지 스티븐의 방을 더 수색하자 그가 이웃집 10대 여자아이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수천 장이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스티븐을 체포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집 친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수잔의 부모님은 바로 임시 아이들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감옥에 있는 스티븐에게 협상을 제시했는데 수잔의 일을 밝히면 이번 수감 생활을 감형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스티븐은 결국 3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수잔을 찾기 위해 경찰은 수잔이 다니던 직장을 찾아가 다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잔과 친한 직원이 수사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녀가 은행 금고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경찰은 처음 듣는 말에 수잔 거래은행으로 가서 그녀 이름으로 빌린 금고가 있는지 확인했고 아주 작은 금고 하나를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금고의 열쇠 구멍을 보니 경찰은 실종 신고 당일 수잔의 지갑 안에 있던 작은 열쇠를 생각해냈고 그 열쇠를 가지고 와 금고 열쇠 구멍에 넣으니 딱 맞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와 뭔가를 적어놓은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This is me. July 29, 2008. It is 12:33 Mountain Time. 영상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찍어놨는데 이혼 변호사를 만나 상담 후 집안 물건을 모두 찍어놓으라고 한 조언을 듣고 촬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잔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조시에게 한 듯 했는데 아마도 이게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듯 보였습니다. 수잔이 적어놓은 종이 겉면에는 수잔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절대 조시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4월 결혼 기념일까지 조시와 완전히 정리할 예정이며 자신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을 조사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시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내면서 인터넷 검색 리스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토페스 산을 여러 번 찾아본 게 수상해 이 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수색하던 중 수색견이 산 서쪽 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곳은 무덤처럼 보였는데 옆에 뭔가를 태운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 무덤가에서 나온 DNA와 수잔 가족의 DNA를 비교했는데 결과는 알 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경찰이 수잔 실종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콜로라도와 유타 경계선 쪽에 위치한 위성 이미지 회사에서 제보 전화를 해왔는데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회사에 전화해서 폐차장 쪽 위성사진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오래전 차가 고장나서 폐차장에 차를 팔았는데 그 폐차장이 아직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마이클 파웰이라고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요청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위성회사 직원은 실종된 수잔 파웰과 성이 같아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라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경찰이 조시 파웰 가족 이름을 확인하자 조시의 형 이름이 마이클 파웰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 파웰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그는 군대를 명예제대하고 미네소타에서 인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지인들에 따르면 마이클은 정상적이지 않은 자신의 가정을 도망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대한 후 가족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증언했지만 그는 이번 동생일에 깊게 연관돼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잔이 실종될 당시 마이클이 어디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차량은 수잔이 실종될 즈음 폐차장으로 보내진 것을 확인했고 폐차장을 방문해 마이클 차에 대해서 묻자 사장은 바로 기억해냈습니다. 폐차장 사장에 따르면 쓸 수 있는 차량을 폐차시켜달라고 해 의아한 생각이 들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폐차시키지 않고 구석에 세워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수색견을 동원해 마이클 차량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수색견은 트렁크 쪽에 이상한 냄새가 났는지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찰은 마이클 차를 유타주로 가지고 와 트렁크에 있는 카페트를 포렌식했습니다. 경찰은 조시가 실종 당일 밤 어떤 장소에 수잔을 버려놓고 형에게 전화했고 마이클이 그 장소로 가서 수잔을 더 외진 곳으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을 불러 왜 폐차장에 판매한 차량을 다시 찾고 있는지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차가 현재 경찰서에 있다고 말하자 그는 심하게 초조해하며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어 마이클 역시 풀어줬지만 그 후 마이클은 경찰의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차량 트렁크 카페 DNA 결과가 나왔는데 수잔의 것과 일치하지 않아 다시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조시는 빼앗긴 아이들의 양육권을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수잔의 부모님은 아이들과 조시를 분리해놓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시에게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 그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주말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잔의 부모님과 경찰은 조시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경찰은 조시의 컴퓨터에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만화 시리즈를 발견했습니다. 그 만화 수위는 굉장히 높아 이런 만화가 집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볼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재판에 제출하기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외할아버지 할머니와 친해지면서 조금씩 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찰리는 아빠가 엄마를 때린 이야기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판사는 조시에게 성중독에 관한 테스트를 받도록 명령했고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은 완전히 박탈되게 됩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조시가 재판 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관찰관이 아이들을 수잔 부모님 집에서 픽업해 조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시는 현관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아빠를 만난 아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차문을 열고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바라보니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조씨가 보호관찰관을 한 번 쓱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빨리 현관 쪽으로 가 문고리를 당겼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계속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조씨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조씨가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이 있어 라는 말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판단한 보호관찰관은 911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Okay, so they went into the house and then he locked you out? Yeah, he shut the door right in my face. I begged him to let me in. And I could hear one of the kids crying, but he still wouldn't let me in. And I'd like to pull out of the driveway because I smell gasoline and he won't let me in. Did you smell gasoline? Correct. All right, we'll have somebody look for you there. 집안에서 개솔린 냄새가 나기 시작해 보호관찰관은 차를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안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집 전체에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조나바에 따르면 실종 하루 전날 수잔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조씨가 팬케이크를 하나씩 구워 정확하게 한 사람씩 나누어 준 것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접시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던 모습이었고 식사 도중 수잔은 지난주부터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팬케이크를 다 먹은 그녀는 좀 누워야겠다고 해 수잔의 집에서 나왔다는 증언을 근거로 아마도 음식에 무슨 짓을 한 듯 했습니다. 조씨는 음식을 전혀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실종 즈음에서 계속 주방에서 아빠가 음식을 해줬다는 아이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태로든 수잔을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서 그녀를 버려두고 온 듯 했습니다. 2013년 조시의 형 마이클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고 2018년 조시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수잔은 여전히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